먼저 치매안심센터의 민관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세 분의 주제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며 발표를 들으시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모바일 홈페이지 실시간 질문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2부의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대한치매학회 강연욱 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이상 이 치매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뵙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매와 관련된 일선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은 주제가 치매안심센터의 민간협력 전략입니다. 앞의 세션처럼 세 분의 연자분들께서 20분씩 발표를 하시고 뒤에 세 분의 토론자께서 2분씩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를 굉장히 많이들 해오셨는데 저희가 송구하지만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원활한 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분은 홍종석 사회복지사님이시고요. 홍 선생님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노인복지를 전공하셨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시고 현재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치매 공공 후견 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시범 사업으로 강동구에서 이 제도가 실시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도입과 확대 시행을 위한 협력 전략 발제를 맡은 서울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홍종석 사회복지사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 어르신을 위하여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선도사업 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공공후견 사업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수행 과정과 진행 사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치매 공공후견 제도의 개요, 세 번째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실제, 네 번째로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판단을 대리하거나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며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되고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으로 나눠지고요. 성년 후견은 다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정되는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법정 후견은 다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사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최대한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제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몇 가지 이제 Q&A 형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후견인은 후견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법정 후견인 성년 한정 특정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견인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후견인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저 지방자치단체장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견 신청은 치매 환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관련 서류 준비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이 되고 추가적으로 정신감정료나 혹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제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보수 같은 경우는 후견을 받는 사람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일명 피후견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후견,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수액을 결정하고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쌍방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견인은 무슨 업무를 할까요? 이게 또 이제 후견인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이제 진행하는 사업에서 담당자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로 나눠집니다. 후견인은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에 의한 지원, 즉 법률 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이제 수발이나 청소 등 이런 업무는 성년 후견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년 유형의 특징입니다. 법정 후견인, 성년 후견은 성년 한정 특정 후견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성년 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한정 후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정 후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짧고 굵게 이제 지나가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치매 공공 후견 제도가 2018년 9월 20일부터 치매관리법 개정에 의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치매 안심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독거 및 저소득 치매 어르신이 각종 사기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족과 친족이 없는 경우는 그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치매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치매 공공후견 제도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을 보시면은 먼저 피후견인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 중등도는 이제 CDR 2.0 이상,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이자 같은 저소득, 그리고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후견인,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데요. 만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후견인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건복지부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피후견인 발굴이 되고, 그 후에 이제 피후견인 선정 과정을 사례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후견 심판 청구가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후견 심판 결정에 따라서 후견인이 이제 공공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후견 유형 같은 경우는 특정 후견을 원칙으로 하되 한정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한정 후견도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후견 심판 청구 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입니다. 네, 첨부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흐름도, 다음 치매관리법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치매 공공 후견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번 이제 지금부터 얘기 드릴 내용이 이제 이번 시간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실제 이제 시행을 해보면서 어떤 실제 사례가 현장에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필요하고, 그리고 피후견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의 사업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견인은 또 하나의 치매 안심센터 직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후견 심판 전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치매 안심센터를 등록 후 후견인 후보자 채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사업 담당자님들께서, 그리고 저희도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인데, 이제 피후견인 발굴 부분입니다. 피후견인 발굴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소득 독거 치매 환자를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했고, 그 대상자에 따른 실태조사 후에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등록된 취약 치매 환자 명단을 바탕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한 거는 가족 접촉 유무 및 자원 연계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따른 1차 분류로 1순위 우선 방문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리고 1차 분류에 따른 1순위 대상자를 전화 후 방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방문 상담에 따른 초기 사정을 시행하였고, 그에 따른 2차 분류를 다시 하였습니다. 1순위로는 무용고작 취약 치매 환자를, 그리고 2순위로는 맞춤형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에 그 무용고작 취약 치매 환자에게 후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제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피후견인 같은 이제 무용고자 취약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 분들과의 인터뷰라든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발굴된 무용고자 취약 치매 환자 중에 우선순위로 후견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후견 필요성 사전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관기관에서 가장 저희가 봤을 때 중요했다고 판단된 것은 협력기관으로 등본상, 죄송합니다, 입이 말라서, 네. 협력기관으로는 이제 등본상 어르신이 이제 속해 있는 주민센터 통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지자체마다 이제 주민센터가 있게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통 담당 주무관이 있게 됩니다. 그 통 담당 주무관과의 접촉을 통해 부양 의무자 및 친족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진행하여 무용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복지관, 장기요양기관, 종교기관, 기타 어르신과 접촉되어 있는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거쳐서 실제 후견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만약에 어르신께서 치매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혹은 치매로 진단은 받았지만 확진 검사, 일명 감별 검사라고 하는 그 검사를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견인 후보자 및 자원봉사자의 협업을 통해 병원을 동행하여 최종적으로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공후견 사업 대상자의 경우 관내 유관기관에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후견 서비스 추천을 의뢰하였고, 최대한 유관기관 측에서 후견 신청 시 부담을 갖지 않고 치매 안심센터 측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게 안내를 드렸으며, 특히 이제 민간 통합 사례 회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통합사례회의, 동복지 네트워크 시에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안내를 드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네, 이런 이제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제 치매 공공 후견 사업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후견인 후보자와의 동행을 통해 어르신께서 진행 사항을 안내를 드렸고, 그다음 확정 사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례회의는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 확정에 대한 사례회의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회의에 필요한 자료는 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등 어르신과 유관 이제 연계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았고, 복지지원, 그리고 자산 영역, 가족관계, 이런 이제 민간 기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례회의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함과 동시에 치매 어르신과 연계된 이제 유관기관 측으로 사례회의 안내 및 공문을 발송하여 참석을 독려하였고, 다양한 사례관리위원이 참여함에 따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사례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공공후견 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후견 필요성, 그리고 후견 유형,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진행되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공문을 발송을 하였고, 지자체 이제 유관기관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상 이제 큰 작업은 얼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되면은 사례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후견 대상자를 선정 후에 후견 심판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중앙치매센터 중앙지원단 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발송된 후에는 후견 심판 청구 서류에 따라 중앙지원단 측에서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를 진행 후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은 후견 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절차는 완료되게 됩니다. 이후 이제 후견 심판 청구에 따른 후견 심판 심리 후 결정된 사항에 따라 치매 공공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이 시작이 되며, 치매 안심센터는 후견 감독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회의에 참여하였던 유관기관 혹은 지자체 유관기관 측에 공유를 해서 피후견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지지체가 형성되어 치매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료집에도 있을 텐데, 요거 사례를 지금 4가지 사례를 이제 좀 요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용고자, 수급자, 독거치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생활했으며 고시원에서 옷을 벗고 다니고 소변과 대변을 본 거는 고시원 안에도 내고 이제 길바닥에도 내시고 해서 신고를 당해 쫓겨난 적도 있고, 술을 먹고 경찰서에 신고를 당하거나 길바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서 응급 상황이 발생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혈압이 높고 치매가 있으나 투약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치매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투약 관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치매는 선생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거나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치매 치료에 대해서 한 필요성을 특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이제 가족이 없는 경우에 누가 억지로 또 끌고 가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거부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배우자와 자녀가 이제 모두 사망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무용고자로 고시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살게 되셨는데요. 어르신이 이제 외로움이 많다 보니까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술 사주면서 수급비가 나올 때 이제 술을 사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친분을 쌓고, 그거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이제 술만 먹고 도망치고, 어르신은 이제 길바닥에 나뒹굴어져 가지고 돈 다 내고,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받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매 공공후견인 개입을 하게 되었고, 공공후견이 개입됨에 따라 장교양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 어르신의 우울감이 이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고 나를 안부하긴 해준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감소가 되면서 술을 이제 끊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끊은 거였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실까 말까 하니까. 그리고 현재는 후견인께서 어르신의 주거 환경 개선, 지금 고시원에 계속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주택 쪽으로 지원 신청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용고자, 수급자, 독거치매 어르신인데 혼자 살게 된 지는 30년이 넘었고, 이분은 좀 특별하게 지역사회와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격이 조금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주민신고로 개입하게 되었을 당시에는 도둑망상과 폭력행사 등으로 개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개입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어르신이 혼자서 살게 되면 독거사의 위험이 컸기 때문에 주민센터, 치매센터,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자가 동시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개입하게 된 이유는 어르신이 장교양 서비스에 대한 거부가 좀 많이 심했기 때문에, 특히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시설이나 병원 입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기 때문에 장교양 서비스가 되면은 본인을 시설에 넣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완강히 거부했기 해서 자원봉사자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고, 이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던 도중 낙상에 의해서 집에서 혼자 살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초 수급자는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수급자분들은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주소지가 요양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시키게 된 이유는 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주소지가 시설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전세금이나 이런 거를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그 어르신을 직접 데리고 와라,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하면서 집주인이 주지 않는 사례가 현장에서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어르신에 대한 시설 등급 신청과 더불어 후견인 신청을 하여 어르신의 전세금을 다시 확보하고 시설 입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무용고자, 수급자, 독거치매 어르신인데, 이분도 오랜 동안 혼자서 생활하게 되었고 반지하방에서 거주하였으나 리모델링으로 철거돼서 고시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집에서 살 때는 방문 판매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고시원은 다행히 방문 판매 사기를 하러 그분들께서 오지 않으셨지만 통신 판매로 3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계속 바꾸면은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휴대폰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을 어르신이 계속 납부 처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과, 그리고 어르신이 오래전에 가족관계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견인을 신청하여 지금은 이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응급 상황 때 후견인께서 이제 법정 대리인과 혹은 보호자 자격으로 이제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이신 어르신인데 이분은 이제 반지하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용고 수급 독거 어르신이셨습니다. 부양 의무자 방임으로 이제 혼자서 생활하던 중에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확진 검사, 이제 MRI, CT 찍는 이제 감별 검사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쯤이었죠. 실태 조사를 통해 발견 후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중증 관리 필요성에 따라 이분을 다시 한번 개입을 심화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확진 검사 결과 중증 치매 이제 CDR 2.0 나오셨고 그리고 뇌경색과 영양 부족 등으로 후견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 후견을 신청하게 된 도중에 어르신이 지난주에 이제 도시락 배달을 갖다 주려고 이제 복지관 측에서 방문했을 때 이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고 현재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후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 안심센터에 접촉이 없었다면은 어르신은 이미 무용고자 처리돼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상황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공공후견인 아직은 이제 후견 심판 청구 중이기 때문에 예비지만 그분과 이제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하게 현재는 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될 예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그럼 지역 사회에서 취약 치매 환자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부분입니다. 먼저 노인이 있고 노인이 치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소득인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무용고가 개입이 하게 되면은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 개입하기를 매우 꺼려하고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치매 환자가 발생되고 혹은 독거 어르신의 수급자 탈락, 부양 의무자라든지 혹은 어르신의 여러 가지 자산이 처분되지 않은 자산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됐을 때 생전에는 빈곤의 문제, 사망 후엔 고독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취약치매 환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3번째입니다. 치매 초기 때는 어르신께서 치매 검진이나 이런 거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중기 때는 이때가 이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며 취약치매 환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지역사회 민원이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르신이 집을 얻으려고 할 때도 이제 치매 어르신한테 임대 및 입주를 거부하거나 무용고자일 경우에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서 어르신이 고시원으로 가거나 혹은 갈 곳이 없어 이제 방황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또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에도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보증금 및 전세금 처리 문제 등이 발생되고 이거는 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 보호자로서의 서명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이때는 또 지역사회에서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취약치매 환자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취약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고 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필요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의 과제를 한 2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피후견인 사망 시 이제 치매 어르신이 사망 시에 유류품 처분 등입니다. 사망 후 시신 등의 처리는 관련 법령도 있고 물론 유류품 청구 또 관련 법령이 있지만 사망 후 유류품에 대한 처리는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후견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갖고 사망 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상속재산 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후견인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이 과제일 수 있고요. 2번째입니다. 피후견인 이제 치매 어르신께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 입소하게 되면 끝이 아니잖아요. 보호자로서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급여에 대한 진료 비용이라든지 혹은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대안 방법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만약에 피후견인께서 거부를 한다거나 치매 어르신께서 거부를 한다거나 후견인의 심적 부담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막 일요일 날 새벽에 어르신이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분의 생명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후견인한테 하게 되면은 후견인께서 그런 거에 대한 심적 부담이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한마디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무용고잠이 이제 방임되어 있는 취약치매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맞춤형 사례관리와 함께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제도이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제일 관심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였다고 사업이라고 보시면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현장에서 취약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안심센터 현장 전문가가 충분히 확보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양적 관리가 아닌 질적 관리로 이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현장에서 이제 정착화돼서 취약치매 환자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주제인데요. 그 치매 공공 후견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관과 사례와 그리고 끝에 재원까지 아주 짜임새 있게 많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딱 맞게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 연자는 최호진 교수님이신데 그 최호진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남양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최 교수님은 대학병원에 근무하시지만 10여 년 넘게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현장 경험도 매우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에 딱 적합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협력의사를 맡다 보니까 이제 협력의사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남양주 치매센터 협력의사는 이제 올해 3월부터 했지만 제가 공중보건의 시절에 그 여주 지역 시범 사업도 뭐 반강제로 시작을 했었고 또 한양대 그 성동구 2007년도 가장 먼저 개소한 치매 지원 센터죠. 거기서도 이제 김세현 선생님 모시고 계속 작업 그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면서 사실 희망도 있었지만 답답한 것도 많이 느낍니다. 예, 10년간 변한 게 없고 또 남양주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하시는 거 보면 야 초반에 제가 성동구에서 했던 그런 시행착오가 계속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오외려 가지고 이거 사실 벅찬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협력의사 협력병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협력의사로서 어떤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의사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아니면 관내 여건에 따라서 지역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치매안심센터의 그 업무를 협력하는 의사인데 사실은 좀 애매하죠. 그전에는 치매지원센터나 지금 현재 강역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 전문 의료진,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 의료진 센터장이 돼서 직원 관리라든지 사업 관리를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역할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이제 결국은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수행 그리고 사례관리위원장 여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치매센터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도 역할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하고 몇 번 의견을 냈지만 계속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검진만 하면 치매 환자 등록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앞서 사례 관리 여러 가지 뭐 성년 후견제도 얘기하는데 그 CDR 0.511을 매기는 사람이 협력의사인데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협력의사인데 그러면은 등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지센터의 어떤 환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여기서 협력의사가 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병원도 문제입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자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MMS DS를 열심히 하시죠. 예, 열심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아마 지금은 다 과제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0월, 9월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협력의사를 많이 쪼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밀려 있습니다. 검진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4월, 5월은 이렇게 일할 거 많이 들고 가서 센터에서 한 10명씩 보면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숨 돌릴 수 없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협약병원으로 가서 감별 검사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지원이 참 짭니다, 그죠?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CT하고 MRI하고 이렇게 찍는데 8만 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MRI를 굉장히 단축해서 찍거나 CT를 찍거나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서울 지역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11만 원인데 이 비용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협력 의사를 하고 싶어도 병원장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남양주 지역하고 치매 상담센터 시절에도 이제
사업을 할 때 나는 치매 환자를 끌어오지 않냐 하고 원무과에 큰 소리를 쳤더니 무슨 소리냐? 당신이 환자 한 명 끌어올 때마다 적자다. 너는 병원에 피해를 끼치는 교수다. 이렇게해서 아니 말이 되니? 그래도 내가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검사 8만 원만 하냐? 진료비도 내고 아프면 내과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봐주고 있다. 이런. 그래서 대학병원은 좀 나은데 실제로 센터장으로서 일선 병원에 대학병원이 아니라 직영을 아니고 위탁을 하고 있던 많은 센터장들이 협력의사 체제로 가면서 지위가 불안정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매 안센터 협력의사 입장에서입니다.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협력의사 입장에 세 가지 보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협력의사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 시스템이냐 위탁 시스템이냐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협력의사 지위가 도대체 뭐냐 센터장도 아니고 알바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기검진 사업에서 여기 다 센터 직원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언컨대 여러분들 업무의 절반 이상이 아마 조기검진 사업일 겁니다. 그죠? MS가 2018년 6월 현재 우리 할당량이 노인인구 남양주 10만입니다. 예, 노인인구 10만에 몇 프로 이상 해야 됩니다. 10%죠 보통. 예, 근데 지금 현재 3천 건입니다. 자 어떻게 알바 써? 뭐 아니면 뭐 다 돌아다니죠. 그래서 뭐 독감 예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보건소 할 땐 참 좋았어요. 앞에 쫙 하면 됐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죠. 예, 눈 건강의 날 지역 의사회가 무슨 건강 검진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 뒤에 보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 의사하고 협력 병원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있는 수도권 남양주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왜 너네만 해? 실상은 잘 모르고 이렇게 8만 원 적자나는 거 잘 모르고 왜 너네만 다 환자 데려가라고 오히려 컴플레인 들어오고 거꾸로 지역 중소도시나 산간 지역,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협약병원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적절하게 감별 검진을 할 수 있는 협약병원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 치매센터는 센터장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건소의 감독을 받지만 예산 운영이라든지 직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 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센터장이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영 시스템이 바뀌었죠.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이 되고 저희 이제 협력 의사 역할을 하는데 장점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빨리 설치되고 지침이 쫙 내려가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직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뒤에 평가라든지 업무 수행 정도를 다 이렇게 오더를 내려서 비교적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탁을 한 8, 9년 도와드리고 직영 한 1년 겪어보고 제일 큰 건데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직영의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정신보건센터 수십 년 해보시는 정신과 선생님들 꽤 계시겠지만 이게 호봉이 올라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직원들 사업비는 처음에 7억 주면 10년 후에도 대개 7억 2천? 그렇죠? 제가 성동구 해봤는데 가족 모임의 간식이 처음엔 과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4, 5년 지나서 과일 주스로 바뀌고 2015년 제가 막판에는 청량음료로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조그만 야구르트 있죠. 왜냐?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무슨 기업체여가지고 너 2년 됐으니까 나가라고 대개들 대학 교수들 이렇게 못하죠. 예. 그러니까 호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건비 비중이 55%, 56% 이렇게 가득에 10년 지나면 70%가 넘어갑니다. 예. 근데 지금 안신단 직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관할이 아니라 그냥 기재부 관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우리가 어떻게 올려줄까 말까 이런 거 이제 고민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가장 큰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점은 센터장님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이게 치매 전문가 분들이 아니고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님도 계시다 보니까 이분이 치매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협력 의사와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되거나 아주 수동적인 경우 또 거꾸로 너무 욕심을 낼 경우 산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력 의사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나 고급 알바냐? 열심히 진료받더니 데이터도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사례 관리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또 치매 안심마을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담당 공무원한테 그거 안심마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신경 끄시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대한치매학회 말을 믿고 열심히 내 시간 들여서 했는데 나는 월급 200만 원 필요 없다. 병원에서 하루 비울 필요 없이 거기서 두통 환자, 뇌졸중 환자 MRI 찍어서 인센티브 얻으면 어느 정도 그거 이상은 내가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치매 사업을 한다는 거 의무감에서 갔는데 나 지금 보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연구라도 해보려고 데이터 접근권을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 열어보더라. 도대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제가 총무이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예. 아마 기존에 서울 지역이나 인천, 부산에서 센터장을 해오시던 분들은 별다른 협력의사로 지위를 바뀌어도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남양주 지역에서 7년, 8년 상담센터부터 계속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관여도 많이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냥 안심센터가 열려서 지역사회에서 정신과 선생님, 신경과 선생님 수배해가지고 협약 맺고 딱 왔는데 자기는 이제 치매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의무감을 갖고 딱 왔는데 신경 끄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이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기 검진 사업에서 이제 진단 검사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로 할 얘기지만 친일파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친일파 같은 놈아. 예, 신경과 개업이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 조충현 치매 정책 과장님하고 자문을 하고 치매 안심센터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했는데 물론 제 의견대로 당연히 안 되죠.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다 보니까 세라드나 사실 MMS도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한 몇천 원 내야 됩니다. 근데 MMS는 비용이 작지만 세라드나 SNSP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걸 센터에서 돌린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제가 제 환자 중에 SNSP를 하려면 한 3개월 기다려, 3-4개월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안심센터를 딱 한 6개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더라고요. 네, 대기 시간이. 그만큼 수요가 줄고.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월급쟁이고 제가 뭐 수익을 버는려고 진료하는 의사도 아닌 입장이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장을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3개월 기다리나 한 달 기다리나 병원 수익에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일상 개업한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공포감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지역 의사의 지역 이기주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분들이 아니면. 하지만 실제로 치매 안심센터가 지역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과연 치매 안심센터에서 나오는 세라드나 SNSP 검사가 100% 신뢰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대 내가 어느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서 세라드 결과를 들고 대학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 의사가 이거 좀 이상합니다 하고 뭐 얘기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항의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는 또 그거 아예 안 해요. 무슨 MRI 찍어가도 다시 찍듯이 다시 검사해서 비용이 어차피 들고 하면 우리가 치매센터의 소중한 인력과 비용을 들고 했던 세라드 검사들이 자꾸 사장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의사 협약병원 협약관계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대도시에는 환자 독점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50건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은 130여 건까지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한 30명에서 50명씩 치매 환자를 다 끌고 가면 그 지역의 의사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8만 원, 11만 원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약병원을 맺고 환자를 몰아주지 않으면 병원 측 입장에서는 굳이 협약을 또 할 필요가 없는 이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곤란한 문제가 되고 수도권과 대도시는 이렇게 서로 파이를 갖고 싸운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산간 지역이나 제가 처음 들은 이제 전라남도 도서 지역이라든지 경상북도에 이제 저도 이제 이건 그 회의장에서 BYC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송, 뭐 봉화, 영직에 산길이 많아서 같은 군내에서 이동하는데도 체력 의사가 안심센터로 오는데도 1시간, 환자가 오는데도 1시간 이런 시스템에서 협약병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과연 그렇게 시설이 인프라가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인 협약병원이나 협약의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기검진 사업 문제점은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심포지엄 두 번째 질문에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검진 평가 지표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근데 딴 거는 되게 하면 됩니다. 광고 5건 하면 되고 유독 조기검진 파트만 굉장히 엄격합니다.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20점, 100점 만점에 20점, 15점이지만 우리가 점수를 차이를 낼 수 있는 거는 조기검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 지역 팀장님들 그렇더라고요. 제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옆에서 하남 씨가 달리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저희 시장님이 관심 사업이세요. 많이 느끼시죠? 이게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조기검진 사업이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열심히 하기 좀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07년부터 한 5, 6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성동구 지역 치매 센터 분도 오신 것 같은데 쭉 보면 처음에 6%, 7%입니다. 개소하면 지역에 있던 치매 환자들 다 발굴이 쉽죠.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딱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 하면은 치매 사업 등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인센터 사업을 하면. 근데 한 2년, 3년 지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5% 아래로 떨어집니다. 5%라는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검진 사업에서 5% 이하로 나오면 그 검진을 하면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 위 양성 너무 높고 위 음성이 너무 높아져서 신뢰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래서 수급자분들 전수조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연락 안 되고 사망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한 60%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논문도 냈고요. 그래서 한 5% 나왔습니다. 야, 1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고 잠깐 쉬었더니 도로 4.38%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고령층 집중 검진. 지금은 이제 이게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는 아직은 동사무소 방문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가 저기 미용실 싱크대 옆에서 진료 본 적도 있습니다. 아니 거기 대학 교수가 거기 왜 가? 그런데 하래요.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치매 안심센터는 공무원 같은 공무원 조직이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 치매 지원센터 때는 위탁 기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료 보게 하려면은 저기 동사무소 직원한테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힘들게 제가 검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딱 어떤 치료, 어떤 약만 먹고 백시네이션만 하면 수술만 하면 암처럼 초기 위암처럼 제거가 되는 질환이다 하면은 이런 조기 검진 사업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disease modifying 치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해주는 그리고 공포감이 굉장히 큰 질환인데 이렇게 대단위로 다 긁어내는 게 의미가 있느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고민하느냐? 아니다. 외국에도 보면은 이거 굉장히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이 돼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 이러면은 쉽게 병원 문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쉽게 상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조기검진 사업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처럼 1등부터 남양주 10만 명이거든요. 10,000명 해 MMC. 그러면 직원들 25명 중에 10명 사회복지사건, 간호사건 상관없이 의대생, PK들, 실습생까지 동원해서 쫙 MMC 긁고 그다음에 세라도 쫙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의학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10년째 조기검진 사업 비중을 줄여야 된다. 우리가 정량적 평가로 순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절대평가 있죠. 이거 이상만 하면 문제없이 하자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의견 처음에는 MLC 건수, 세라드 건수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이젠 치매 등록률로 바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라드를 열심히 해서 세라드 결과를 보고 이제 검진하고 있는데 쓱 팀장이 들어옵니다. 우리 센터 일은 아닙니다. 남양주 센터 얘기도 아니고 성동 얘기도 아닌데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저희 교수님 좀 치매 환자 좀 올리죠. 네? 아니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치매 환자 아닌 사람 무슨 치매 환자? 저희가 교수님이 하도 경동지 장애를 많이 날려가지고 등록률이 문제가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이 과연 조기검진 사업에서 의미가 있겠느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이게 강의 때문에 이 자료를 작년에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보도 자료예요. 치매와의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치매와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인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오른쪽에 구글링을 해보면 미국 치매와의 전쟁 선언, 영국 치매와의 전쟁, 일본 치매와의 전쟁 팔 걷었다. 전 세계가 치매랑 싸우는 것 같지만 다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실제 이때 슬로건이 영어 The War Against the Dementia였어요. 중앙치매센터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워라는 표현이 실제로 슬로건에 들어가요. 근데 다른 쪽은 건강한 노년, 치매 환자의 조화 이럽니다. 전혀 영국이나 미국, 일본은 전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 야, 나라가 뭘 해줄게, 따르라. 치매 환자 색출하자, 치매를 없애자. 이게 과연 질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김기웅 센터장님, 이동영 센터장님,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2007년도에 저렇게 황당하게, 2008년도 황당했던 발언이 3차 치매 종합계획 2016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슬로건에 수요자 중심을 간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 국가 책임자가 되면서 그게 다시 확 돌아섰어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게 나옵니다. 야, 그러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나 치매 진단만 받으면 싹 원스톱으로 해내. 나라가 해준다며. 근데 그게 과연 그럼 제대로 가야 될 길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질 수가 없죠. 지금 치매 환자가 70만 명을 넘어서고 앞으로 100만 명, 200만 명을 달려가는 시대에서 치매 안심센터란 인프라가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고 직원 25명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만의 치매 환자도 메꿀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치매 센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의료기관, 지역 복지관, 다른 공무원 조직 제발 방문 간호사들 활용 좀 하려고 그랬다가 아주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조실장님한테 가서 항의를 했더니 자기도 못 고친대요. 그게 딱 팀이 달라지면 이쪽 팀하고 이쪽 팀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사람 25명, 30명 뽑으면 뭐합니까? 다 따로따로 다니는데. 그래서 취약계층하고 우리가 공공서비스 힘든 부분, 아까 첫 번째 발제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취약계층들의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협력의사랑 협력병원 보면은 일단 조기감지 사업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검사를 막 해야 되니까 지역 의료기관하고도 의계관계도 충돌하고 직원들이 자기가 사례관리 담당이든 쉼터 담당이든 간에 일단 시즌이 여름 지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MMC 동원됩니다. 그죠?
이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협약병원 체결 방식을 좀 다양한 지역에 따라서 획일적이지 않고 뭐 병원에 따라서는 3개, 4개 해볼 수도 있고 성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국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몇 개 이제 협약 약국을 해서 그쪽에서 약을 받게 했더니 왜 니들만 해? 이러고 아우성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좋아 그럼 다 해 하고 지역 약사에 얘기해서 오케이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막상 그렇게 딱 판을 펼치니까 이 귀찮거든요. 돈도 늦게 들어오고 서류도 받고 딱 2-3 군데로 좁혀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협약병원도 처음에 국가에서 워낙 치매하니까 뭔가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고 사명감 있는 병원으로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해야 되고 협력의사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격 요건을 치매 전문 과목인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 잡아놓고는 그 사람들을 그냥 고급 알바로만 쓸 거냐. 그리고 아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좀 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게 협력의사가 지금 열심히 검진해 놓고 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이 안 됩니다. 센터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물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고 그 지역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특정 연구 주제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내가 진료하고 내가 한 사업인데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를 하면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아마 최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반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많은 코멘트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째 강의를 맡으신 분은 민지선 과장님이신데요. 민 과장님께서는 현재 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맞춤형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성북구의 사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라 아마 여기에 다양한 영역이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제 정체성이 사회복지니까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첫 화면은 2007년 8년부터 사실 공공에서는 사례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의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단어를 쓰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5년에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찾동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부서 단위에서 했던 사례 관리가 동 단위로 내려가서 정말로 그 생활 권역에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살피는 사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직원들이 사례 관리라는 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 공부 모임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장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들이 찾은 대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첫 화면에 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죠. 부서 간의 칸막이, 기관 간의 칸막이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사실 요새 저희가 의회 기간이라서 오늘도 예결위에서 개수 조정이 있는데 좀 망설였다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냐 하면은 그 패러다임이 변하는 어떤 시점을 맞이할 때가 있더라고요. 공공 영역에서. 근데 앞에 계신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제라는 말을 저도 단어로 듣고서 그쪽 영역에 계신 분들 너무 황당하겠다.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새로운 복지 사업을 떠안으면서 준비 안 됐는데 이게 발표됐을 때 주민들의 기대가 이렇게 높아질 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다르지만 새로운 어떤 시대 앞에서 공무원이 받는 과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노력하고 지역하고 의사소통했는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그 치매를 놓고서 지역들과 협조 체계
체계를 만들고 같이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업에서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요새 이제 저희가 찾동 간호사라고 주민센터마다 간호직이 있는데 우리들이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꼭 주문하는 게 있어요. 구청장이 바뀌어도, 과장이 바뀌어도, 팀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어도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장착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이 있죠, 지역에. 근데 그 주체들이 새롭게 생기는 국가의 과제 앞에서 이걸 우리가 과연 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이나 관이나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가, 서로 협조하기로 하였는가. 또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바뀌어도 이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없다 그러면 조례가 됐건 뭐가 됐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민들한테 필요한가. 왜냐하면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과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 조직도 새로운 사업을 하면은 팀장을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한테 이거 지금 해야 돼. 근데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 업무를 다이어트 하면서 해야 되면 좋은데 기존 업무는 기존 업무대로 자꾸만 새로운 사업들을 얹어가다 보니까 되게 실무자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의돼 갖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리더들이 바뀌었을 땐 분명히 지역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생활상의 필요성 때문에 주민들은 성장하는데 한 바퀴 공무원이 인사이동에서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경험 많이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이만큼 가 있는데 예전에 했던 어떤 이런들 우리들이 약속했던 어떤 이런 약속들이 지역에서 깨져갖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 특히 사료관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료관리를 다양한 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3년쯤 지났을 때 통합사례회의하면 옛날에 3년 전에 우리가 민간협력 통해서 집중적으로 달아서 성공했다고 종결시킨 사례가 다시 올라와 있죠. 다른 문제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할 때 지역의 어떤 합의들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 지역사회의 사례관리는 어디서든지 사례관리를 합니다. 하다못해 장기요양 기관에서 말씀도 잘 못하시고 전혀 생각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도 주된 사업이 사례관리라는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한 사업 주체가 다원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례관리를 놓고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지역이 다 다릅니다. 성동이 다르고 강동이 다르고 성북이 다르고 서울과 광주, 부산이 너무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성이 반영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보건과 복지와 의료는 어떤 문제와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저는 고민하는 게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사례 관리를 할 때 맨 처음에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우리들의 이런 노력들이 결국 어느 지역은 이렇게 성공했대. 성북이 민간협력 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북의 민간협력의 지금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저기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수준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민간협력을 지금은 민간협치라는 단어를 써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러니까 도달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떤 새로운 이슈를 갖고서 저희들이 협력할 때 그 안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거야말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역을 구축하는 중요한 이유이고 또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되게 암울한 지표들이잖아요. 기존의 그 행정이 그냥 제도 중심으로 어떤 성과 중심으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2015년 서울시가 추진하게 된 찻동 사업은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성과라든가 어떠한 그런 거 아니고 가치를 지향점으로 두고 한 최초의 사업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행정의 혁신이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주민을 만든 방식을 바꾼 사업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사실은 행정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이제는 정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어떤 공복의 자세로,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갖고 있는 너무도 암울한 지표들이 결국 행정을, 가장 관료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행정 공무원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구나, 이러면서 사실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의 자화상이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 지점에다가 개천에서 용난다 유리천장이라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27년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가장 무서운 어떤 느낌은 뭐냐 하면요, 빈곤의 대물림도 아니고 직업이 대물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꿈 없는데요, 이런 대답을 하는 대한민국의 어른이라는 거. 그런데 끊임없이 그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북돋아 줄 만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찻동 사업의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주민들의 삶도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삶을 지켜줘야 되는 복지공무원들이 같이 무너졌죠. 아침에 눈 뜨면 누가 자살했대, 누가 자살했대, 이러한 어떤 현장의 그런 문제들이 찻동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요새 저희 행정에서는 가장 고민하는 이슈가 사회적 고립가구입니다. 청년 니트족들, 또 혼자 있는 어르신들, 찾아낼 수 없는 이 숨어있는 분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많이 자료를 만들면서 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찻동이라는 건 결국 행정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마을이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골목, 내가 살고 있는 생활권역, 내가 슈퍼를 사는 동네 길, 이런 부분들로 행정이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제는 주민 사이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게 하나의 중요한 틀이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복지, 건강, 안전망을 보건복지가 정말로 같이 장착돼 갖고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공공과 시민이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꿔보자는 이런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요 맨 밑에 단위에 빨간색으로 보시면은요, 동단위 사례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찻동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동단위 사례관리를 구축했는데, 이때 어떤 고민들이 있었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에서 사례 관리는 과연 해? 공공이 그런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공이 관련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때 저희는 공공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찻동을 설계할 때 제가 저희 구의 복지정책 과장이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나온 게 81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찻동 사업을 할 때 사례관리라는 거를 학문으로 제가 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제 것 좀 조금 앞으로 돌려주실래요? 제가 좀 잘못 만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례관리를 과연 우리 후배들한테 또 지역에서 사례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조금 더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죠, 지역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복지관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례관리의 이슈를 그냥 던져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사례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오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셨는데 그 사례관리라는 기본 틀이 저희가 찻동에서 서울시가 저희한테 제시한 그 사례관리의 틀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 선생님들은 무척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왜냐하면 공공이 이제 찻동을 하면서 기존의 민간 기관들이 열심히 했던 사례 관리를 공공이 한대. 그럼 우리가 하고 있던 어떤 이런 그 영역이 축소되는 거 아니야? 되게 불안해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민간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흔들린다, 이런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성북구의 사례 관리 시스템
시스템을 민간에서 만들어 주세요 하고 던져드렸더니 이분들이 되게 기꺼이 만드시면서 협조하셨습니다. 근데 성북은 사실은 저희가 본격적인 민간 협력을 2005년부터 하면서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통합 사례관리라는 어떤 시스템이 안착됐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지부라든가 이제 그런 그 상급 기관에서도 지역성을 반영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동단위에서 가능하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꾸렸냐 하면은, 저희가 성북구가 20개 동이 있거든요. 근데 복지관이 8개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5개가 있고 단종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20개 동을 4개 동씩 묶어서 거점 복지관으로 한낱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점 사례 관리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례 관리는 누가 주 사례 관리자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의논했고, 그때 보니까는 그 양식들이 다 달라요. 주민들한테 사례 관리를 동의하는 양식이 다르고 개인 정보를 이제 동의하는 양식이 다르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양식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자 신청할 때 받는 양식 안에다가 사례 관리, 그것도 지역에서의 통합 사례 관리 양식을 넣어가지고 그 동의를 받았고, 그걸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서울시 전체가 동일 양식으로 사용하는 이런 거를 서울시가 받아들여 줬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게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 글씨도 깨졌네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그 행정이 가야 될 길이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산업사회라든가 정치의 시대라든가 민주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남들이 되게 준비하고 세계적으로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을 놓고서 이제는 행정이 행정 고유의 어떤 영역을 열어놓고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민간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 2025년이면 저희가 그 노인 인구 20%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진 국가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지표들이 거버넌스의 질이 높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데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의 어떤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려면은 사실은 민간 거버넌스라는 틀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은 되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겠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행정이 받아들여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죠. 제도 중심이었다가 구단위 중심이었다가 광역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동단위로 내려와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아마 우리 치매 관련 선생님들이 이제 받고 계시는 도전과 숙제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어떤 숙제가 있냐 하면, 저희한테 옛날에 제가 들어올 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 청탁을 해도 청탁에 넘어가지 마. 뇌물 받으면 안 돼. 수급자들한테는 사과 한 쪽 얻어먹으면 안 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게 되게 공무원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기본이거든요. 저희한테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시민 활동가처럼 일해라. 공모 활동가처럼 일해라. 이런 말씀 하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민간 협력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지역복지를 만들어라. 이런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세상이 많이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당당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요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연탄을 아직 쓰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연탄 배달하는데 나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고맙다고 안 하세요. 왜 연탄을 200장 갖고 한겨울 못 나는데 300장, 400장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주민들이 이거는 사회적으로 나의 빈곤은 국가가, 사회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니까 이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 다양한 분들과 협력하는 행정이 아니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해갖고 시행하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다. 근데 그게 어떠한 정신을 갖고 할 것이냐. 결국 그거는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새로 받아든 이미 받은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어떤 복지를 얘기했냐. 보편적 복지에서 이제 포용적 복지죠.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같이 맛보게 하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원하는 어떤 그런 공공 서비스를 받게 하자. 그러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들이 지금 복지계에서 무척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입니다. 근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왜 고민하고 있냐면 저희가 차동 사업을 할 때도 일본을 가서 일본의 그 종합적인 어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커뮤니티 케어의 다른 이름이죠. 그 부분을 보고 오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아, 차동의 도달점이 절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커뮤니티 케어라는 과제를 앞두고 제가 지방정부의 공무원인 저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저게 맞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중장년층인 저희들의 과제거든요. 일본이 요새 트리플 케어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더블 케어. 내 부모님과 내 자녀를 돌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유례가 없이 손자녀까지를 돌봐야 되는 정말 그런 과제를 안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아마 그 50대 중장년층이 아마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혜택을 가장 못 본 세대일 거예요. 우리들이 잘할 때는 그런 어떤 복지는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었고,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사실은 내가 공부한 대로 직업을 잡고 안정적인 경제 안정을 누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은퇴를 몇 년 앞둔 지금 우리 옆을 보니까 나의 은퇴 자금이, 나의 연금이 내 자녀가 내 연금에 기대서 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거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건데 사실은 주역에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저희가 통합사례 회의를 해보면은요, 다양한 정책이 있고 어떤 서비스가 있고 요양보험이 가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등급을 못 받거나 어떤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드릴 만한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기초연금 정도 드려요. 수급은 부양의자 때문에 안 되시니까 기초연금 드리고, 장기요양보험 안 되니까 복지통장님 하루에 한 번씩 가셔서 안부 확인해 주세요. 이 정도의 서비스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우리가 받아든 과제인데 이 과제를 수행하는 이 지역의 인력들, 공무원이 됐건 공공복지사가 됐건 보건직이 됐건 의료직이 됐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아직 지역에서 민간협력이라든가 어떤 통합적으로 지역성을 놓고서 지역의 문제를 분석해서 지역에 맞는 기획을 하는 이런 작업들에 익숙해 있지 않다는 거죠. 아마 치매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치매 환자를 발굴해서 맞는 서비스를 넣고 관리하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공공의 기본적인 단계에 들어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찾아가서 맨 처음에 스크리닝 해갖고 이분이 갖고 계시는 문제를 다양하게 분석해서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자원을 찾아서 연결하고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 관리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종결시키지만 한쪽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이 안에 치매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인 공무원의 어떤 복지 매뉴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치매 안심센터의 문제만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옛날처럼 조직에 있어서 우수한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직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약점을 볼 수 있는 직원들, 약점을 보고 그 대신에 자원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갖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상상해갖고 만들어내는 이러한 훈련과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가 받은 과제가 다 같이 받은 과제가 이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본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한 게, 저희는 관관의 협력, 부서 간의 그런 부분들을 무너뜨려서 매뉴얼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르신들, 청년, 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민민들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셔서 나중에 이게 민간 협력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이, 사례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공부했냐 하면 같이 했더니 어떤 부분이 좋아지더라. 이따 아마 자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얻었습니다. 어떤
어떤 분의 신뢰감을 얻었냐 하면은 사례관리 나가보시면 5만 가지 기관이 한 사람을 놓고 사례관리를 해요. 민지선을 여기도 찾아오고 저기도 찾아오고 저기도 찾아오죠. 주민들이 피곤합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지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합니다. 누가 이 사람은 주사례관리자가 될 거야. 내가 서비스를 갖고 들어갈 때 주사례관리자가 의논하거든요. 우리 들어가도 돼? 아니면 우리가 자원만 줄게 주사례관리자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협치를 통해서 받은 효과라고 보고요. 근데 비용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이 더뎌요. 이런 것들을 합의해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치러야 되는 어떤 공부라고 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는 성북이 갖고 있는 약점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민간 기관들을 막 모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협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권한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례관리 워크숍 같은 거는 민간에서 하세요. 저희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러니까 사례 분과 있는데 그쪽에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례관리를 하실 때 제가 행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해서 우리를 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동단위에서 이 사례관리를 하는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을 이용하세요. 왜냐하면은 그쪽에다가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을 사례관리하고 명단을 집어넣고 이분은 종결했어하고 집어넣으면은 계속 관리가 돼서 나중에 누군가를 찾아냈을 때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돼요. 아, 이분이 사례관리 대상이십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는 어디나 사례관리 그 분과가 있습니다. 꼭 그 안에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통합사례회의를 참석하시면은 일하는 게 되게 쉬워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복지로에 들어가시면은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그 서비스들, 생애주기별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기관의 자원들이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에서만 사례관리를 했더니 누군가의 그 사회적인 안전망이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동단위의 사례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했더니 되게 풍성해졌죠. 그래서 성북구는 그 교육에 있어서 공부 모임은 공공이 주도합니다. 그러나 워크숍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이 주도를 해서 성북구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또 저희 부서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료들을 공유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토론을 곧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치매 안심센터의 민관 협력 전략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은 모두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토의는 2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 관계상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종을 칠 예정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모바일 홈페이지의 실시간 질문방을 이용해 주시면 취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관 교수님 오셨나요? 김태진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직 그 발표자가 다 착석하진 않았지만 그 토의 맡아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이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 안심센터 센터장이신 박건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고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신 구재관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그 중앙치매센터 중앙지원단의 김태진 변호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토론을 2분씩.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 맡고 있는 김태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토론자라기보다 그 홍종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발표해주신 홍 선생님은 2015년부터 치매 공공후견 사업 시범 사업을 계속 담당하고 계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매 후견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실무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 내용이랑 협력 기관이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안심센터에서 업무 진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사업을 할 때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치매 안심센터 분들이 전화를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저희 쪽으로. 혹시 저한테 아마 전화 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화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년 후견 제도가 뭐예요? 공공 후견 사업 뭐예요? 뭐 지침 하나 줬는데 저 3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발표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민법상 제도인데 뭐 뇌질환이라든지 뭐 발달 장애, 뭐 치매로 인해서 좀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서 후견인 분들이 재산 관리나 뭐 신상 보호에 관한 법률 행위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마치 미성년자가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개통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돕게 되면 공공후견 영역에서는 보통 통장 관리나 뭐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아니면 뭐 의료계약 체결 동의 이런 업무를 후견인 분이 하게 되시는 거고요. 이때 후견인으로 많이 친족분들이 선임이 되는데 친족분들이 선임이 되고 아니면 뭐 재산이 많으신거나 뭐 재산 법률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선임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보수가 지급돼야 됩니다. 후견인 분들에게. 근데 저희 대상자분들 중에 뭐 저소득이고 무연고인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후견인을 선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재정으로 후견인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국가의 재정으로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게 바로 공공후견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공공후견이라는 게 성년 후견과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제도인데 다만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 후견인이 국가의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 공공후견인이 되는 걸 공공후견 제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공후견 사업으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몇 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 9월부터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후견인 교육부터 선발 그리고 뭐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선임된 이후에 관리 감독하는 업무까지 있어서 굉장히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기관들이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부터 심판 청구에 관한 협력을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치매 공공후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031-628-68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재관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위한 유기적 자원 연계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이 토론에 앞서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시도별 치매 안심 지원센터에서 시행했던 우수 사례를 평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례들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적인 프로그램 제공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사회복지,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런 영역의 선생님들이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적인 아까 평가 얘기도 나왔지만 찾아오게 해서 조기 검진을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대하면서 찾았던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많이 봤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를 한다라면 접근성이 좋은 도심권에서의 조기 검진하고 먼 지역으로 찾아가서 때로는 해야 되는 조기 검진하고 동일시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공간 확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지역에서의 어떤 일하는 그런 것들을 동일한 잣대로 우수 사례로 평가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춤형 사례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치매 안심 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장기 요양 보험제도라는 게 먼저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치매 관련해서 지역에서 케어해주는 측면인데, 저는 이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의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검진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의료 측면에서 봐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연계의 관점에서는 대상자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생활의 관점에서 보고 생활의 불편함이 무엇이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다가가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케어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 어떤 진단에 대한 내용은 없이 결과만 가지고 제시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교육하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식으로 가서 조금 더 다음 단계 과정으로는 좀 더 지역에 맞는 대상자들, 보호자들이 힘들어하는 접근성의 문제인지 정부의 문제인지 교육의 문제인지 경제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가지표 2021년도 평가지표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가 직원이 이제 이런 지표를 강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과거에는 사회복지 관점에서만 얘기했지만 2015년에 확대된 그 조항에는요, 주거, 고용, 주택, 환경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당한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동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건우 교수님. 네, 이쯤 되면 제가 길게 얘기하면 화를 내시기 시작하실 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그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 치매 관리 워크숍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치매라는 질환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에 무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직영을 이제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강북구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하던 사업을 여러 선생님들한테 넘겨드리고 빠지려고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의사들 끼워준 적 있어? 라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 쟁점이었어요. 넌 안심센터장인데 넌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 두 번째는 네가 그래 나간다고 하고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해봐. 그럼 우리가 뭐가 좋은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협력하자, 상생하자, 민관이 같이 하자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치매 안심센터의 포지셔닝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신생 조폭 세력이 생겨서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잘 살아야지. 이 모양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치매 안심센터는 지금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센터도 갖고 있습니다. 약 빼놓고 다 할 수 있어요. 진단도 다 한대요. 이젠 진단서까지 끊는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과연 그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분들을 치료했던 의사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바로 그 얘기를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직을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제 키워가면 사실은 이제 변화를 주는 거니까 기존의 보수 꼴통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왔던 분들을 보수 꼴통이라고 몰아세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왔었나요? 사실은 거의 생각 안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협조를 하는데 딱 두 가지만 그냥 제안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신경심리검사, 그것을 그분들과 협력의 수단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나는 신경심리사를 채용할 수 없으니 그쪽에 있는 신경심리사들이 쓴 데이터를 좀 얻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런 것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또는 나는 신경심리사가 있으니 제발 당신들이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때로는 안 할 수도 있는 시스템, 즉 평가 시스템에서, 우리의 평가 시스템에서 그걸 빼는 그런 유연함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치매 안심센터를 좀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봤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가서 치매 안심센터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처방이라서 잘 맥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설명을 할 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3차 치매 관리 계획에 원래 있었던 치매 상담료 개설해 주십시오. 좀 어떻게 치매 중앙치매센터에서. 그래서 상담을 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프라 제대로 사용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대신 말씀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토의를 끝내야 하는데 박건우 교수님께서 토의를 시작해야 하는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한 개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후견인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적절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변호사님이나 홍 사회복지사 교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일단 될 것 공식적으로는 아직 공공후견인이 선임된 케이스가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발달장애 쪽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매달 정기적인 보고서를 받습니다. 담당자께서 매달 정기적인 후견인으로부터 정기적인 보고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성실히 제공이 됐는 서비스가 제공됐는지를 판단한 후에 보수 지급을 연동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 쪽도 그렇게 보고서와 후견인이 제출하는 매월 보고서와 보수의 지급을 연동시켜서 제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점심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토론과 발표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점심 식사와 부스 관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